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심상대 작가의 슬픈 사랑의 전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전설 같은 슬픈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이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야기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의 일입니다. 그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사랑이라는 인간의 감정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헌신과 관용, 인내와 희생으로 이루어진 숭고한 정신적 결정이라고만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만이 아니라 모든 아름다움이 소위 이성이라는 바탕 위에 찬양되던 그 시대에 역시 그러한 생각을 가진 한 젊은이가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몸은 뜨겁고 단단했으며 몸의 창인 두 눈은 언제나 자연의 생기로 가득 차 맑고 밝게 빛나는 그 젊은이의 이름은 이보였습니다. 천진난만과 순진무구가 충일하는 그의 눈빛을 마주한 사람은 누구나 우연과 요동으로 가득 찬 우주의 모습을 그 눈 속에서 그려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꽃다운 청춘 시절의 여러 해를 어둡고 좁은 감옥에 갇혀 지내는 운명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학생 신분이던 이보는 당시 발칸반도를 뒤흔든 어떤 정치적 암살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던 것입니다. 주동자는 아니었지만 암살을 모의한 집회에 가담해 있던 이보는 이후 피식민공화국의 여러 감옥을 옮겨다니며 복역했습니다. 이보가 형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여러 해가 지난 뒤였습니다. 석방된 그가 돌아오고 고향은 피식민공화국의 산악지역에 위치한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고향이긴 했지만 그곳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를 감시하고 있던 괴뢰정부의 경찰은 그를 이 마을에서 살도록 거주 제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는 산골 마을에 있는 작고 오래된 수도원에서 수도사의 집을 관리하고 있던 어머니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어린 시절 일찍 아버지를 여인 이보에게는 이 상간마을의 풍경이야말로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머니와 떨어져 유년 시절을 보냈던 이모집도 근처에 있었습니다. 수도원 입구에서 마을을 향해 펼쳐진 옥수수밭을 지나면 붉은 지붕을 인 이모집이 자두밭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암탉을 치고 수도원 뒤편 텃밭을 가꾸면서 이보는 조용하고 한적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가끔씩 굳은 살 박힌 손바닥을 뭉게구름 흘러가는 푸른 하늘로 쳐들어보곤 했지만 이보는 행복해하는 어머니의 모습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일요일이면 옥수수밭 사이길로 흰 옷차림의 부인들이 성경책을 들고 몰려오고 종로에서 울려 퍼진 종소리는 키 큰 나무를 흔들어 나뭇잎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한 해를 그렇게 지내던 이보는 어느 늦은 봄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삶을 미술에 전념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난 이제부터 매일 그림을 그리며 살아갈 거야. 이 마을로 이사 온 지 오래지 않은 화가 한 사람이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별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화가는 당시 동유럽에서 명성을 날리던 훌륭한 화가였습니다. 당분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된 이보로서는 어린 시절의 꿈이었던 그림에 매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수도사의 도움으로 이보는 별장으로 그림 공부를 하러 다니기로 했습니다.
화가와 절친한 사이인 수도사가 이보의 뜻에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분이라면 자네의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을 것세. 그분은 나의 아주 오래된 친구이기도 하지. 이보는 그때까지 조악한 환상의 삶 이외에는 사랑이라는 삶의 환희를 경험해보지 못한 처지였습니다. 그는 사랑에 대해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해 알고자 하지도 않았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앞에 불현듯 한 여자가 사랑이라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며 나타났습니다. 이보가 화가의 별장으로 찾아갔던 첫날의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첫눈에 반해버린 것입니다. 여인은 연녹색 이파리를 매단 무화과 나무 곁에 허리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이보와 함께 별장으로 들어서던 수도사가 여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무화과 나무 장가지를 휘어잡은 채 허리를 쳐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목을 들어 두 뺨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며 여인이 인사했습니다. 아주 좋은 봄날이에요, 신부님. 여인의 몸을 감싼 꽃무늬 원피스가 봄날의 훈풍에 흔들릴 때 이보는 여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움과 존귀함을 하나 가득 담은 눈이었습니다. 지금은 제일 향기가 좋을 때지요. 화가 선생님은 계신가요? 수도사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밀밭 쪽으로 나갔답니다. 여인은 뼈가 드러나 보일 듯이 희고 가는 손을 눈썹에 붙여 해를 가렸습니다. 올해도 해바라기를 심을 건가? 수도사는 별장 곁 밀밭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밀을 다 심지 않은걸요. 가보시겠어요? 지금 그곳으로 가면 만나실 수 있겠군요. 그래야겠군. 이 젊은이를 소개할 참이거든. 해바라기 심는 것도 살펴보고. 안녕하세요. 수도원에서 보던 분이군요. 이렇게 와주셔서 반갑군요. 발걸음을 옮기던 여인이 웃는 얼굴로 이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인. 이보는 눈부신 듯 눈살을 찡그렸습니다. 별장 곁 닭장에서 구구거리는 암탉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보에게는 죽음보다도 더 절박한 고통과 시련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앞에 나타난 밀리자라는 이름을 가진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은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였으며 그보다 10살이나 더 많은 연상의 여자였습니다. 반면 이보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철부지 젊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사랑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순수하고 절실한 감정을 그녀에게 전해줄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아니라면 다른 여자와는 절대 결혼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으리라는 맹세와 언제까지나 그녀를 기다리리라는 맹세를 비통한 심정으로 다짐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밀리자는 이보의 미술 스승이 된 늙은 화가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애절한 연정을 고백하기보다는 그 애절함을 화폭 위에 그림이라는 방법으로 토로하며 이보는 애타는 몇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러한 나날의 고독을 진정한 사랑이 부과한 당연한 의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전 당신을 그리고 싶어요. 어느 날 이보가 밀리자에게 말했습니다. 밀리자는 흔쾌히 응낙했습니다. 이보는 털복숭이 애완견을 쓰다듬고 있는 밀리자의 전신을 화폭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열심히 그림에 매달렸습니다. 이보는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을
자신의 손끝으로 그리면서 그녀의 내적 생명까지 화폭에 옮겨 놓으려고 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를 절대적으로 자기 것으로 하려는 염원을 그림에 담고자 했습니다. 전 당신이 좋아요. 그림을 그리던 이보가 밀리자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밀리자의 남편이자 그의 스승인 늙은 화가가 가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주름진 이마를 매만지며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더없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그러나 인생이란 놈은 그런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단 말일세. 이를테면 교화라든가 무모하든가 아니라면 어리석음 같은 것도 필요할 때가 있다네. 왠가 하면 인생이란 게 대체로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이지. 내가 보기에 자넨 누군가 아주 아름다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모양이로구먼. 그러고는 이보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습니다. 어떤가 소리쳐 보기라도 해야지 않겠나? 세상을 향해 사랑한다고 소리쳐 보지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란 말인가? 대답 없는 제자의 곁을 비켜 지나가며 늙은 스승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승의 충언이 아니더라도 이보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참이었습니다. 사랑은 열병과 같아서 어느 순간 문득 몰아쳐 죽음의 문턱까지 그의 영육을 이끌어다 내동댕이 치기 일쑤였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아야만 했습니다. 늙은 스승처럼 스승의 아내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밀리자는 우선 즐겁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숫기 없는 이보의 고백이 아니더라도 자신을 향한 이보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걸 오래전부터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보는 온몸을 쥐어짜 자신의 사랑을 전하려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뭔가 어긋나고 어색하게 되어가는 꼴을 스스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보의 고백은 단 한마디로 결론 지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겠으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면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영원히 기다리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이보는 두 손을 마주잡은 채 사랑하는 스승의 아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미 40살이 된 스승의 아내는 그제야 그윽한 눈길을 들어 어린 새처럼 떨고 있는 가여운 연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맑고 투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나로서는 알 수 없군요. 당신만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가슴 아파해야 하는지. 하지만 당신은 젊으니까 많은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모든 걸 결정해 줄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이겠지만 저로서는 이 이상 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신은 어서 좋은 처녀를 만나게 되길 빌겠어요. 진심으로 그러길 빌어요.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 이보의 홀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종부성사를 마치고 수도원 뒤편 묘지에 어머니의 죽음을 안장하고 나자 이보는 더 이상 이 산골 마을에 있을 이유도 기력도 없었습니다. 늙은 스승으로부터 지도받은 그림 공부도 익힐 만큼 익힌 뒤였습니다. 이보는 이미 그때 주거 제한에서 자유로운 몸이었습니다. 이보는 간단한 자신의 짐을 꾸렸습니다. 더 먼 고장, 아주 먼 나라로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떠나가는 이보를 배웅하는 자리에서 밀리자는 슬픈 눈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이렇게 똑같은 꿈을 꾸고 있을까요?
이보는 그러한 밀리자의 말을 사랑의 언약으로 여겼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사랑을 허락하고 자신의 맹세를 수락한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었고 이국의 풍경이 그려진 우편엽서를 가끔씩이나마 붙일 수 있었던 용기는 그러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는 오래지 않아 함께 똑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밀리자의 말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질곡에 대한 예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밀리자가 남편이나 자신이 아닌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밀리자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또 다른 남자는 다름 아닌 수도사였습니다. 자신을 밀리자에게로 이끌어준 수도원의 수도사야말로 그녀의 오래된 사랑의 상대였습니다. 밀리자는 수도사라는 신분을 가진 남자를 못내 잊지 못해 그 가까이에 살고 있다는 사연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보는 자신이 그녀의 연인이라기보다는 내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국의 뒷골목을 헤매며 값싸고 독한 술을 마시고 매춘부의 허리를 부여안고 노래를 부르면서도 이보는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자 예술가로서의 영예이며 지고한 사랑의 여정이라고 믿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한 사람의 실패자일 뿐이야. 이보는 그렇게 낭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희망과 절망이 뒤범벅된 혼신의 힘으로 그림에 매달렸습니다. 오래지 않아 이보는 유럽 전역에 명성이 알려진 대단한 화가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를 옮겨다니며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든 그의 유일한 친구는 고독뿐이었습니다. 고독의 밤은 하루도 빼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버텨내기 힘든 고독이 몰아칠 때마다 이보는 벽에 걸린 밀리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을 추스르곤 했습니다. 이러한 운명을 감내하는 자신의 이성이야말로 지순한 사랑이라는 걸 조금의 의심도 없이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부고를 받고서는 기쁨도 슬픔도 아닌 어수선한 상태의 기대에 휩싸인 채 사랑하는 밀리자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간단치 않았습니다. 밀리자는 남편의 죽음을 담은 검은 관을 내려다보며 장례를 주관하는 수도사 곁에 서 있었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이보는 아픈 마음으로 그 모든 운명의 모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내 사랑도 사랑해 줄 거라는 걸 믿어요. 당신이 내게 그러했듯이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당신만은 날 용서하고 축복해 줄 거라고 믿어요. 홀로 된 사랑하는 밀리자의 호소를 들으며 이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당신을 사랑하고 있으므로 언제까지나 당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진정이로군요. 그러한 인사를 남기고 스승의 아내에서 이제는 성직자라는 직분을 가진 남자에 대한 연모를 안고 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연인의 곁을 이보는 다시 떠나갔습니다. 다시 몇 년의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유럽은 세계대전에 휘말려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보는 알프스 산악지역에 치과하며 그림 그리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이제 40도 막바지에 이른 이보는 화가로서의 영예와 명성은 얻었지만 여전히 고독이라는 오래된 친구만을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이 나날이 늘어가기만 했습니다.
사랑도 운명도 이유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인고의 정신도 예술가로서의 자만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가슴은 어두운 밤과 차가운 바람에도 영영 식을 줄 몰랐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몸속 깊은 곳으로부터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다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보는 전쟁과 고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화구와 간단한 짐을 챙겨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먼 나라로 호련히 떠나갔습니다. 그곳은 남태평양에 있는 한 섬이었습니다. 열대림이 울창한 그 원시의 섬에서 이보는 어느 만큼의 평온과 깊은 사유와 그리고 다시 꿈틀대는 뜨거운 원기를 얻었습니다. 세계는 아직 전쟁 중이었지만 섬은 여전히 낙원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보는 열대 밀림 속으로 숨을 헐떡이며 헤매기를 즐겼고 바닷가 오두막이나 야자나무 아래 천막 곁에서 맨발로 땅을 딛고 그림을 그렸고 두 손을 하늘로 쳐들며 짐승 같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열대의 태양은 이제 고독과 함께 그의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보는 원주민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달의 여신을 모시는 원주민의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이보는 조랑말을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조랑말 등에 걸터 앉아 챙이 커다란 밀짚 모자를 쓰고 먼지 나는 마른 길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을 지날 때 한 검둥이 사내가 그를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말을 탄 사람. 이보는 모자에 챙을 들어 검둥이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에서 내려 식사를 합시다. 말도 당신도 식사를 할 시간이요. 음식을 나누어 먹자는 것은 원주민들의 친절한 습관이었습니다. 이보는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이보가 조랑말 등에서 땅으로 내려서자 검둥이 사내는 말 고삐를 이끌어 오두막 곁에 선 나뭇가지에 솜씨 좋게 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둘은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두막 안은 원주민 남녀들이 모여 앉아 담배를 피우거나 잡담을 나누느라 왁자지껄했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늙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검둥이 여자가 이보에게 물었습니다. 달의 축제를 보러 가는 중이요. 무얼 하시려고? 달의 축제는 기원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검둥이 여자의 물음은 어떠한 소원을 빌러 가느냐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보는 무슨 마음에서였던지 자기 자신에게도 지금까지 숨겨온 여행의 목적을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를 구하려고요. 이보는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예쁜 여자는 이 마을에도 많지. 한 사람 소개할까? 좋아요. 그 애가 당신 마음에 든다면 당신에게 드릴 수도 있지. 그 애는 내 딸이요. 젊습니까? 아무렴. 예쁜가요? 아무렴 날 닮았으니까. 몸도 튼튼한가요? 아무렴. 이름이 무언가요? 대후라. 좋습니다. 어디 데려와 보시겠어요? 그러자 검둥이 여자는 둥그런 엉덩이를 흔들며 오두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야생 바나나와 새우 따위에 원주민 식사가 준비되는 중에 검둥이 여자는 키 큰 여자아이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속이 훤히 비치는 장밋빛 옥양목 옷을 입은 커피빛 피부의 원주민 소녀였습니다.
검둥이 소녀의 커피빛 어깨와 팔의 모양이 고스란히 드러나 보였습니다. 가슴에는 두 개의 봉우리가 볼록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대후라였습니다. 대후라는 큰 어린애 같았으며 날씬하고 튼튼하게 균형 잡힌 몸매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예쁜 모습은 지금까지 이보가 보아왔던 어떤 여자의 모습과도 달랐습니다. 머리카락은 윤기 있고 부드러웠으며 약간 곱슬곱슬하여 덤불같이 무성했습니다. 이보는 그녀를 반겼으며 대후라도 웃는 얼굴로 이보 곁에 앉았습니다. 내가 무섭지 않아? 이보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내 집에서 함께 살래? 네. 밤에 울지는 않겠지? 그럼요. 이것뿐이었습니다. 대후라가 이보의 몫으로 나온 음식을 커다란 바나나 잎사귀에 담아 앞에 놓는 동안 이보의 심장은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이 13살 난 앳된 검둥이 소녀가 자신의 마음을 매료했다는 걸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이보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땅바닥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상대방과는 달리 자신이 이렇게 소심한 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너무 늙은 탓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보는 대후라가 이들 종족 특유의 독립심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독립심과 자부심은 언제나 단순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홀리의 준비를 했습니다. 새로 베어온 향기로운 풀을 오두막 안에 펼쳐놓았습니다. 그 위에 깨끗한 돗자리를 깔고 돗자리 위에 신부의 어머니가 앉았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막 길어온 맑고 차가운 물을 모든 사람이 차례차례 마셨습니다. 물을 다 마시고 나자 신부의 어머니는 깊은 눈으로 이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지? 이보는 자신의 마음을 천천히 되짚어보고는 어려움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내 딸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소? 자신 있습니다. 8해가 지나면 저 애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때 만일 저 애가 불행한 모습이라면 다시는 당신에게 돌려주지 않을 거요. 이보는 몸짓으로 동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감히 이 분위기를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이보 곁에 앉은 대후라는 길고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내리들이워 검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보로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결혼식이었습니다. 떠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두막을 나선 이보는 나뭇가지에 메어진 말곶비를 풀어 조랑말을 끌어냈습니다. 이보는 말 등에 걸터 앉아 앞서가고 대후라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달의 축제를 향해 가던 길을 되짚어 이보는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양이 장렬하는 한낮, 찌는 듯한 열기 속에서 13살짜리 검둥이 신부와 으르렁거리며 버리는 성교의 향연은 이보를 아주 유쾌한 사람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성교가 끝나면 땀을 뒤집어 쓴 온 몸을 태양 아래 고스란히 널어놓고 짐승 같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대후라의 땀으로 뒤범벅된 몸을 열기 속에 드러낸 채 그림을 그리거나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마른 땅을 맨발로 박차며 지칠 때까지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온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보는 어느 날 돌연 대후라를 버려두고
그 섬을 떠나버렸습니다. 수도사의 죽음으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홀로 된 밀리자 곁으로 돌아왔을 때 이보는 53살의 나이였습니다. 28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린 끝에 이보는 60살의 밀리자를 신부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늙은 신랑 신부는 주름진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관한 한 충실했다는 자위와 또 그만한 나이가 부여하는 체념과 이해로 뒤늦은 행복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전쟁은 벌써 끝났습니다. 연방공화국에 편입된 조국은 새롭고 자유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여생을 보낼 집을 마련하는 데에도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했습니다. 아드리아 해가 내려다 보이는 휴양지 언덕배기에 목조 건물을 지었고 볕 잘 드는 쪽에 아뜰리에를 마련했습니다. 아뜰리에 한쪽 벽에는 커다란 장작 벽난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별장 뜰에다 커다란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언젠가는 당신과 함께 이 향기로운 나무를 심고 싶었다오. 이보는 무화과 나무의 장가지를 휘어잡으며 밀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보는 다시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정말 햇살이 좋은 곳이로군요. 창가에선 밀리자가 이보에게 말했습니다. 이보는 밀리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녀의 모습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그때마다 밀리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군요. 아드리아해 해변의 풍광은 아름다웠습니다. 맑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려 두 사람의 팔뚝은 검게 그을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빨간 지붕에 흰 벽을 한 해안의 집들이 강렬한 대비를 이루는 그 휴양지에서 두 사람은 싱싱한 물고기와 붉은 포도주를 즐겨 먹었고 밤늦게까지 잠들지 않았습니다. 이보는 밝게 빛나는 남국의 태양만이 아니라 평생을 꿈꾸어온 여자가 곁에 있다는 설렘으로 잠들고 싶어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침대에서 일어나는 대로 손을 맞잡고 해변을 걸었으며 저녁이 되면 재즈를 듣거나 테라스에 나서서 검게 일렁이는 바다를 향해 사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보는 손을 들어 주름진 밀리자의 뺨을 어루만지면서 행복해했습니다. 또한 이보는 밀리자의 소원에 따라 집 뒤편에 2개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보의 스승이자 밀리자의 첫 남편이었던 화가가, 왼쪽에는 이보를 밀리자에게 이끌었던 수도사이자 밀리자의 연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유골이 된 채 그곳에 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밀리자와 이보의 무덤 자리가 나란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밀리자는 죽은 뒤에 그곳에 누워서 자신이 사랑했던 3명의 남자와 함께 영원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기쁨의 순간은 언제나 길지 않았습니다. 이보에게도 뒤늦게 찾아온 기쁨의 나날은 짧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내인 밀리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밀리자는 자신의 소원대로 3번째 묘지를 차지했습니다. 밀리자가 자신의 곁을 죽음으로 떠나갔을 때 이보는 그녀를 2개의 무덤 곁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장래 자신이 묻혀야 할 자리에 서서 먼 바다의 끝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 이보는 천천히 언덕배기를 걸어 내려와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고독이라는 오래된 친구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이 끝난 이보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나날을 고독과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유년 시절 이후 이보의 인생을 특정지었던 고독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렵을 전후해서 낌새를 보여오던 불면증이 더욱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그의 친구이자 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잠드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번 든 잠에서 깨어나지 않느냐는 점이었습니다. 깨어나지 않고 계속 잠자는 밤이 없었습니다. 두세 시간쯤 자고 나면 잠에서 깨어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이보는 등불을 밝히고 앉아 벽에 걸린 밀리자의 모습을 쳐다보며 다시 잠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그림도 그의 고독을 밀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낮이면 백발을 휘날리며 바닷가를 걸었고 밤이 되면 다시 불면증에 시달리며 서성거려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보는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보는 자기 자신에게 거듭 되물어 보았습니다. 말해봐, 난 누구를 사랑했는지. 그 결과 이보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 결론은 결코 저들 곁에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보는 톱을 들고 뜰로 나서서 그곳에 선 커다란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렸습니다. 이보는 서둘러 이전에 자신이 떠나왔던 남태평양의 섬으로 대후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원시의 밀림 속에서 짐승들과 논일며 검은 발로 뜨거운 땅 위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23살이나 된 나이든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뜨겁고 야무진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후라는 자유롭고 동물적이며 동시에 인간적인 삶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보가 인위적인 가치로 고통스러워하던 그 많은 시간 동안 대후라는 아무것도 벗어버릴 게 없는 몸으로 자연에 파묻혀 지내고 있었습니다. 대후라는 자신의 남편이었던 이보에 대한 어떤 기억도 남겨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원망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대후라의 어머니인 검둥이 여인만이 이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거짓말을 했지? 그녀는 이보를 야단쳤습니다. 이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떠나다니. 대후라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내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눈동자가 반짝이는 검둥이 아이를 등에 업고 이보 앞에서 돌아선 대후라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후라의 어머니가 다시 이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아주 먼 곳인가요? 당신은 그곳에서 무얼 했지? 이보는 다시 남태평양의 섬을 떠나 세 개의 무덤과 일렁이는 아드리아해 사이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이면 잠에서 깨어나 해변을 걸었습니다. 때때로 파도를 바라보며 짐승 같은 소리를 질러보기도 했습니다. 모래밭에 누워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책장을 뜯어 불을 지피고 그 불꽃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장작 대신 책과 그림을 불태워 어둡고 추운 밤에 대기를 몰아내면서 백발의 이보는 알몸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춤은 그의 몸을 긴 그림자로 만들어 불꽃과 함께 한밤 내내 현란하게 휘날리도록 했습니다. 어느 겨울밤 이보는 활활 타오르는 아틀리에의 벽난로 곁에서 마지막 노래를 부르듯이 기쁜 얼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에 그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집과 자신의 세상에 불을 붙였습니다. 서가에 꽂힌 책과 화실에 가득하던 그림은 이미 다 불태웠기 때문에
이보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불꽃 속으로 던져주었습니다. 이보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휩싸여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집은 오래오래 타오르면서 검고 어두운 바다를 핏빛으로 물들였고 차가운 대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대후라가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교의 향연에 취해 있을 적에도 그녀의 건둥이 아들이 야생의 밀림에서 땀을 흘리며 뛰어다니고 있을 적에도 이보는 여전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보가 당긴 불길은 맹렬한 기세로 휘몰아쳐 해변 언덕배기에 있는 3개의 무덤까지 불태웠습니다. 무덤 속에 누워있던 오래된 주검도 이보와 같이 불길에 휩싸여 적도의 태양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그 열기는 세상에 가득한 암흑과 냉기를 몰아내고 우주를 어루만지면서 그 뒤 오늘날까지 이 세상을 뜨겁고 환하게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